강인아 어디 갔니? 이강인 보고 싶어요. 자, 이강인. 네. 지난 그 리가에서 교체돼서 20분을 뛰었습니다. 헤타페전. 네. 스코어는 3대 0으로 졌어요. 뭐 헤타페가 워낙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좋은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헤타페전 스탯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한 번 있었고 20분 뛰는 와중에 패스 성공률은 60%, 드리블 돌파 한 번 성공을 했고 볼 경합은 2회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공식전 총 스탯을 체크를 해볼게요. 네. 17경기에 출장했습니다. 5경기 선발 출장에 12번의 교체 출장, 총 522분을 뛰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체크해 보면 저는 이게 과연 기회를 못 받은 거냐 받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까지는 아니지만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출전 기회를 못 받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감독이 바뀐 이후에 셀라데스 훨씬 더 감독이 이제 출장을 하는 횟수가 많아졌었고 부상이 아니었다면 이거보다 충분히 더 많이 뛰었을 것이다. 그리고 챔스에서도 뛰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받는 시점이다. 네. 시작점이다라고 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상이 좀 아쉬웠던 네, 타이밍이 네. 있죠. 자, 그 와중에 한 번에 골이 있었고 패스 성공률은 84.3%, 경기당 슈팅은 0.6회고요. 볼 경합 성공 0.1회, 뭐 이 정도의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강인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뒤따르는 것은 어떤 포메이션 문제입니다. 감독은 마르셀리노, 그러니까 정말 플랫형 4-4-2를 고집하는 감독에서 셀라데스 감독으로 왔어요. 근데 셀라데스 감독도 기본적으로 공격 시에는 약간 4-3-3의 느낌도 나고 마르셀리노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전술을 쓰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틀은 4-4-2에서 크게 변화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이제 4-4-2 전술에서 4-4-3 전술로 바꾸려고 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4-4-2가 이 팀에 맞아. 그러면서 승률이 나쁘지 않으니까 네. 4-4-2로 쭉 이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땐 마르셀리노 유산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네. 공격적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유연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자, 이 정도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지금 스쿼드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발렌시아에게 주력 4-4-2 스쿼드입니다.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강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넘버 10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 네.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정정용 감독이 결국에는 한 칸 올렸으면서 이강인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켰고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왔죠. 그거는 분명히 주제의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강인이 적합한 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4-4-1-1 내지는 4-2-3-1, 3의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4-4-2에서 이강인은 확실히 자리가 애매한 것은 맞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확실하게 장점이 있는 포지션이 있지만 그 외의 포지션을 갔을 때는 이강인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한다. 그런 거 하나와 그리고 현대 축구를 봤을 때는 압박 그리고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는 능력 그 다음에 상대가 볼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커팅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단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타일을 못 갖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나요. 외질. 외질도 뭐 많이 뛴다고 하지만 저는 외질이 굉장히 좀 볼을 컷하거나 수비적인 능력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렇게 뭐 수비라는 모습을 자주 보진 못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공격적인 롤만 봤을 때는 이강인과 비슷하지 않나. 물론 세부적인 스타일은 좀 다르겠지만 예, 이거 약간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현대 축구가 추구하는 스타일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외질은 이강인과는 다른 스피드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독들이 살리려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탈출구를 마련을 했다가 사실 꽤 어려웠었죠. 어려운 시기가 계속 있었어요. 아스날이 이적한 다음에. 네,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말 정점을 찍었다가 아스날로 이적해서 초반에 좋았는데 그 어떤 지속적으로 바뀌고 수비도 가담해줘야 되고 굉장히 압박이 세지고 전통적인 넘버 10 그러니까 사실 넘버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 그 사이에서 공간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공간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지. 그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외질같이 그래도 유니크하게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스타일도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살리려고 아르테타가 애를 쓰다 보니까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이강인도 현대 축구에 조금은 맞지 않는다기보다 현대 축구가 좀 동떨어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포메이션에 좀
지금 쓰고 있는 4-4에 넣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강인 이 어린 선수에게 이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워낙 어리잖아요. 2001년생이니까. 지금도 엄청난 선수예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좀 아쉬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 어린 나이에 볼 다른 기술이나 왼발 슈팅, 프리킥 엄청나요. 대단한 장점입니다. 타고난 탤런트예요. 네. 근데 반면에 다른 한쪽 면에서는 또 단점이 또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현대 축구에서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강인의 단점이기도 하거니와 반대로 이 재능이 10년 전에 있었으면 이거는 진짜 그냥 날아다니는 건데 이런 생각도 같이 들죠. 그러면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이쪽 면에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강인이 다른 포지션에 설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이에요. 일단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측면 포지션으로 갔을 때는 이강인의 어떤 약간 핸디캡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저는 이강인 선수의 피지컬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선수가 키가 키가 크진 않습니다만 생각보다 등지는 것도 힘있게 해요. 볼 가수 잘해요. 볼 가수 타고 다 부져요. 근데 다만 순간적인 어떤 민첩성, 그러니까 원래 순속이라고 하는 건 느린 선수들도 있어요. 잘하는 선수 중에. 근데 민첩성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측면 윙어로 세우기에는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대비 확실하게 장점이라 잘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나갔을 때는 윙으로서 측면 돌파라는 모습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죠. 사실적으로. 네, 사실 측면에 있어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플레이는 능할지 몰라도 측면에서 굉장히 정력적으로 뭐 종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돌파를 하면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상대의 어떤 그 수비 라인에서 정말 빠르게 뭐 송곳 찌르듯이 돌파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측면에서 세우기에는 분명 다른 자원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은 좀 찾기가 어렵다. 뭐 이를테면 게데스라거나, 물론 게데스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혹은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이거는 셀라데스의 황태자, 그리고 발렌시아가 사랑하는 페란토레스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2000년생이야.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한 유틸리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중앙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그냥 앞에 전후좌우 안 가리고 어디 갖다 놔도 일정 이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요즘 축구에 좀 더 맞는 느낌인 그리고 거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강인과의 약간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다니바스나 솔레르 이런 자원에 비해서는 측면의 세계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4-4-2를 고수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피터림이 잡아서 그렇지만 임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라리가네 임대였잖아요. 사실 라리가네 임대를 갔을 때 어떤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약간 그 5대5다. 왜 그러냐면 쭉 라리가 팀들의 포메이션을 쭉 봤을 때 발렌시아랑 비슷한 종류의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말 플레 4-4-2로 그 대항법을, 그 파이법을 알려줬잖아요. 명확한 두 줄 수비. 그렇죠. 그러면서 라리가 팀들이 저렇게 우리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라고 하면서 4-4-2 플랫포메이션, 4-4-2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효율이 좋거든. 좋지. 수비에다 때리고 승점 1점 이상을 따고 지지 않는 포메이션으로는 최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플랫 4-4-2라고 했을 때 이 4명의 그 수비 라인과 앞에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명확하게 두 줄이 나옵니다. 네. 두 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장점이 뭐냐면 딱 보세요. 4-4. 마치 그 널찍한 빌딩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운동장을 이렇게. 굉장히 분할해서 넓게 그 수비 공간을 잘 분할하기 좋죠.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안첼로티가 얘기했던 것처럼 압박하기도 좋고 수비하기도 편하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선수들이 피지컬 능력이 향상됐으니까 또 전방 압박에서 뭐가 좋냐면 2명의 투톱이 있어요. 여기서 밑에 있는 4명이 같이 동시에 압박하면 순간적으로 6명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단지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4-4 플랫 4-4에 섰을 때 4명 있잖아요. 이 아까 말한 4-2-3에서 꼭지점. 그렇지. 넘버 10 역할이 이 4와 이 4 사이에서 논단 거기서 말이야. 놀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놀면은 이게 바로 거기서 패스가 들어오면 여기서 볼 잘 찬 선수가 있으면
바로 수비와 맞닥뜨리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을 하거나 본인이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측면에서 들어온 선수들에게 스루패스 넣어주거나 이러면은 그 수비가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야. 근데 이걸 시메오나가 어떻게 보완했냐면 이것을 정말 딱 두 줄 수비 명확하게 딱 그리고 달라붙으면서 아주 컴팩트하게 공간을 안 주고 박스 그 라인에서 맞아. 거기서 이제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또 단점이 있죠.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지. 그래. 그렇기 그럴 때문에 때 예전에 풀백이 좋았을 때 코키가 활동량이 좋았을 때 세트피스 전술이 통했을 때는 됐는데 요즘에 어려워하잖아. 그러니까 또 지루하잖아. 지루하고 네. 그런 게 좀 생겼죠.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4-4-2를 쓰는 팀들이 라리가에 많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강인이 라리가 내 임대를 갔을 때 지속적으로 뛸 수 있었겠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강인이 임대 링크 났던 팀들 중에 가장 좀 이야기가 많이 됐던 데가 오사수나 레반타란 말이에요. 아하. 오사수나가 후스코어드닷컴 기준으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사용한 포메이션 4-4-2입니다. 레반테 4-4-2입니다. 보이시죠? 4-4-2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팀들이 많아. 그러면 여기를 갔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 스스로 좀 발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감독이 이강인의 어떤 그 축구 테크닉에 반해서 이강인의 위주로 팀을 꾸린다면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네. 임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발렌시아에서 출장한 모습을 봤을 때 네. 감독이 바뀌고 임대 안 가도 괜찮다. 괜찮았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팀에 가도 지금 이강인이 그 스타일에 대한 이 걱정은 있었을 것이다. 네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발렌시아에서 출장을 못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부상이었던 거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셀라데스 감독이 기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토레스 선수를 봤을 페란 때 토레스. 이 선수를 이강인 선수가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강인과 다른 우리가 얘기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것도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좀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발렌시아에서 그렇게 기회를 못 받았다. 기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험을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이강인 선수를 성장하고 있고 경험을 잘 축적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주원 형이랑 다른 전 결국엔 이강인 선수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스타일적으로 네.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발렌시아 내에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변화된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하. 저는 그래서 굳이 라리가 내 임대를 고집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던 웨데고르가 왜 지금 다시 라리가에서 터뜨릴 수 있었냐? 네덜란드 리그 가가지고 줄창 나왔어요. 저는 이강인이 지금도 기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풀타임으로 계속 나와도 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낮은 리그 가서 지금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현대 축구에서 뭘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윙포 아니면 메잘라야. 근데 이강인은 윙포는 아니야. 그러면 메잘라. 그 흔히 얘기하는 4-3-3에서 좌우 메잘라의 역할을 라리가에서 하긴 어려울 수 있으니 한 단계 낮은 리그 가서 계속 출장하면서 스타일 보완해서 와라. 그러니까 실제 경기에서 뛰면서 스타일을 보완해라. 보완하면서 그러면은 성장 속도가 더 빠를 테니. 그런 다음에 딱 하면 무조건 이강인 정도 재능이면 어느 팀이든 불러올 거다. 그래서 이강인이 아약스 링크도 있었잖아요. 아약스 링크 있었죠. 근데 저는 약간 떨어지는 리그 가서 지속적으로 뛰면서 스타일의 변화를 도모하면 다시 분명 빙의가 온다. 뛴다는 게 기회를 받는다는 게 후반 70분, 80분에 나오는 게 아닌 팀 내 나름의 주요 선수를 차지하면서 핵심 멤버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라. 저 웨데고르 딱 보시면 히렌벤 가가지고 31경기 26경기. 저는 웨데고르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예. 잊지 마시고. 예. 노르웨이가 요즘 장난 아니야. 폴란드의 웨데고르야. 그렇잖아. 예. 그리고 비테스에서도 39경기. 이렇게 경기 출장을 하면서 스탯을 막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도 쌓았고 출장 기회 늘렸고 본인의 어떤 성장세를 쭉 이어가서 소시에다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잖아. 꼭 네덜란드 리그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빅리그 한 단계 아래서 지속적으로 출장하면서 본인의 어떤 약간 핸디캡인 부분을 보완해서 스타일 변화하면 이걸 라리가 다시 통할 거다. 그러면 2보 전진을 위한 약간 1보 후퇴. 살짝 반보에서 1보 후퇴. 네. 왜냐면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저는 굳이 라리가를 꼭 고수할 필요까지 있나? 과연 이런 좋은 예시가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좀 이강인 선수에게는 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발렌시아에 있다가 다른 하브리그에 임대를 갔는데 임대 선수들이 얘 임대 가서 잘 성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임대 간 선수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래.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런 큰 팀에 있다가 임대 가는데 거기서도 잘 못하거나 좀 그러면 내 코리가 꼬이는 거 아닐까?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심리적으로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불안해요. 임대 당장 되게... 트레이닝 센터가 다르다잖아. 네, 불안합니다.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일 수 있으나 어떤 그 잘했던 선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나도 발렌시아 있을 때는 2년 3년 정도 있어야 채울 수 있는 출장 횟수를 한 시즌이면 채우거든. 한 시즌이면 채울 수 있으니까 한번 결단 한번 해보자. 이런 방법도 있다. 어떤가.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어떤 발전 방향을 좀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면 또 이강인은 우리 해외 축구 팬들에게는 호프 같은 존재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 진짜. 어떤 게 아깝죠? 아니 너무 공을 잘 차잖아. 존나 잘하지. 존나 공을 잘 차니까. 진짜 개 잘하죠. 이거 좀 어쨌든 자주 보고 싶어. 그렇지. 예. 너무 아직 어리니까 지금 이 어린 선수에게 계속 헷갈립니다. 이 어린 선수에게 이렇게 좀 욕심을 내는 것도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식 같은 느낌이야. 봐도 잘해. 근데 요거 이런 거. 그래서 솔직히 뭐 운동 선수를 시킨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겠지. 괜히 돈을 버는 겁니까? 야, 물론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모든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봤을 때 얘가 여기 소질이 있네. 근데 그 부모가 알아. 근데 얘가 이거를 조금만 옆에서 살짝만 밀어주면 잘할 것 같아. 가능하면 밀어주고 싶지. 가능하면. 그래서 투잡 뛰는 겁니다. 그래. 진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진짜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퇴근하고 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좀 더 해주려고 그런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강인에 대한 마음 물론 내가 거기서 뭐 이강인 때문에 투잡을 뛰거나 쓰리잡을 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 이게 이런 욕심이 생겨서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 정말 이제 부상 회복해가지고 컨디션을 찾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이제 경기에 이제 출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 뭐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 없이 쭉 또 어쨌든 잘할 거야. A팀에서 처음 그럼요. 성인팀에서 처음 겪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발렌시아가 좀 큰 팀이에요. 네. 이렇게 또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내년 시즌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